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마 도덕적 지위, 동물권, 동물법 이런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사실 동물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도덕적 지위와 동물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한번 구분을 좀 해보면 사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물론 이제 철학자들이 동물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오늘 강의 마지막에 아마 정리하는 단계에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철학자들 사이에 동물권이라고 할 때는 약간 좀 특수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 중에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장 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가 대표하는 동물 해방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영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동물권 진영이 있습니다. 톰 니건이라는 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있는 이 사람을 대표로 하는 칸트를 이어받는 철학자 칸트를 이어받는 진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동물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피터 싱어를 대표하는 진영에서는 동물권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생명권을 생각할 때 생명권이 무슨 다른 것을 위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장 중에 일부는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건 절대 양도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권리라는 의미에서 동물권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긴 있지만 동물은 인간과 다른 낮은 수준의 도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양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상당히 큰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동물권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동물권이라는 말은 좀 특수한 의미로 쓰이고 이걸 통틀어서 도덕적 지위 이런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법적 지위라는 말도 쓰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도덕적 지위라는 말도 이제 낯선 문화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아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시니까 만약 도덕적 지위가 있다면 법적 지위를 어느 정도 부여해야 될지는 또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현재 민법으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만약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다면 적어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재의 법률은 잘못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는 어느 정도까지 수정이 돼야 될지는 물론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현재 법은 잘못됐다는 결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 철학자들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동물도 뭔가 좀 특별하게 대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동물이 어떻게 물건하고 같냐? 물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어떤 이유로 동물을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지 한번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죠. 생물 소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화한 사람이 이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고 그러네요. 슈바이처가 생명의 의지, 모든 생명에는 생명의 의지가 있으므로 이걸 존중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환경윤리학을 연구하는 몇 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일반인들도 어떻게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근거를 가지고 동물들을 특별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다룰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이란 말이 상당히 넓은데요. 사실은 미생물도 생물이고, 식물도 생물이고, 그 다음에 동물도 생물이고, 동물도 곤충부터 아주 고등한 유인원들까지 다양하게 있고, 이 과연 우리가 모든 이런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나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현실과 맞지도 않고, 또 현실과도 안 맞지만 실천할 수도 없고, 칸트가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에서만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뭐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100m 63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능력은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63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이런 당위는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안 먹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소중하다 하면 당장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다고 해서 식물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불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람이 상당히 고뇌죠. 예, 인도의 자이나교 신도들은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빗질하면서 걸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레를 밟을까봐. 근데 우리가 실천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 사람들은 채소도 먹긴 먹는데 브로콜리는 안 먹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브로콜리 안에 벌레가 있을까봐. 걔가 벌레를 먹을까봐 꺼내져서가 아니라 벌레를 죽일까봐.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논의의 결론으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다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결론 중에 하나가 채식인데요. 채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고기 안 먹고 사는 이 지구상에는 매덕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기를 안 먹어도 더 건강하다는 증거도 오히려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능력 안에 들어오니까 그건 당위로 부여해도 되죠. 그렇지만 고기는 물론이고 식물까지 안 먹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 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말은 일단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왜? 왜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냐? 그냥 이렇게밖에 대답 못하거든요. 생명은 소중하니까. 왜 소중해? 물어보면 그냥. 더 이상 말문이 막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근거는 동물에게 이 근거를 가지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 이유 가지고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어떤 감정. 동물 예쁘지 않냐? 사랑스럽지 않냐? 우리가 친구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지고 주로 이제 애견인들이나 애묘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런 근거를 가지고 동물을 특별하게 대해야 된다. 걔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걔는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감정은 보편적이지가 못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동물이 개가 이뻐 보일지 몰라도 개가 안 이뻐 보이는 사람도 있고, 특히 이제 개는 특정 문화, 특히나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문화에서 개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이슬람 문화에서는 개를 좀 싫어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아마 마호메트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개가 짖어서 들켜서 아마 싫어한다고 들은 것도 같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모함으로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문화에서 동물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에서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보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윤리의 기본적인 이런 도덕적 주의는 도덕인데, 도덕이나 윤리의 가장 기본은 보편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 보편성을 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할 때는 이런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보편할 수 없는 감정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되고, 이성의 그러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갓난 애들이나 또는 치매 환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없죠. 근데 이성은 감정하고 다르게 감정은 없으면 있어야 된다고 강요할 수가 없는 거지만, 내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강제로 사랑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성은 우리가 헐령 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면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일종의 당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은 비록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당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근거해서 근거를 제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말고 철학자들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을 그냥 각각 간단하게 먼저 한번 요약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는 누가 봐도 대부분의 사람, 물론 아주 소수의 동물을 학대하고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비윤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에서 출발해 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윤리적으로 생각되는 동물 학대에서 출발해서 그런 동물 학대가 왜 나쁜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나쁜가 물어봐서 방금 누가 봐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동물 학대, 그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까지 다 확대를 시켜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쁜 건 뭘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씩 동물 학대 뉴스에 보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를
자동차 뒤에서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막 불에 산채로 태운다든가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다 나쁘다고 해요. 왜 나쁘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냥이 아니라 그 이유를 찾아봐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누가 봐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 말고 우리가 동물을 다루는 다른 방식들, 흔히 우리가 동물윤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두 가지 주제는 육식과 동물 실험입니다.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이제 길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도살해야 되지 않습니까? 뉴스에 아까 시작할 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사육이나 도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 안 나오지만 동물 사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또 지금도 이제 그 달걀 파동 때문에 다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물 도살장은 워낙 이제 잔인하니까 사람들한테 자주 안 보여주지만 저도 일부러 영화를 이렇게 자주 가는 편 아닌데 옥자 영화는 또 이게 이거 관련되기도 해서 일부러 봤는데 옥자 같은 영화 보면 동물 사육장, 도살장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게 일단 동물위에서 많이 논의되는 소재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도 많이 논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잘 자라는 주제로 무슨 동물원이나 애완견 이런 주제들이 좀 논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까 누가 봐도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학대하는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육식, 동물 사육, 그 다음에 동물 실험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접근 방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다 합의가 되는 게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는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쁜지. 이것도 그냥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왜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는 나쁜지 물어봐서 거기서 나오는 근거를 동물에게까지도 확장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우리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가 이성의 에스컬레이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쭉 확장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고대 그리스 생각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범위는 아주 좁았습니다. 성인 남자 아테네 사람, 아테네 사람이 아닌 성인 남자가 아니면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죠. 그게 이제 기독교도 들어오고 하면서 점점 퍼져서 불과 우리가 한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흑인이나 또 여성을 갖다가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도덕적 지위를 인간으로 취급을 했겠지만 도덕적 지위를 똑같이 부여 안 했다가 점점 이렇게 넓혀 나가서 지금은 모든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다 부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태아나 치매인간 같이 논란이 되는 이제 그걸 철학에서는 마지널 휴먼이라고 해서 주변부 인간이라고 그분들이 들으면 약간 좀 치욕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을 수는 없는 분들이니까 인지 능력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긴 한데 그분들을 거기는 논란이 되지만 거기를 제외하고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데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왜 나쁜가? 왜 그런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평등이 인간 사회에 왜 평등해야 되는가? 왜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는 나쁜지 그걸 물어본 다음에 그 근거를 찾아서 그걸 동물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그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 같은 데서는 동물 보호 운동을 할 때 포스터로 가끔 옛날 흑인들 탄압하는 그런 사진들을 가끔씩 쓴답니다. 이렇게 두 개 비유해서. 예. 흑인들 왜 옛날에 KKK간이 흑인들에게 목매달아서 그런 사진하고 소나 돼지를 목매달아서 도살하는 사진을 나란히 놓고 이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도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옛날 흑인 차별하는 것과 이 동물들 차별하는 것이 똑같다. 근데 이게 흑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스러운 거라고요. 의도하고 다르게 우리를 동물에게 비유한다, 비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좀 뭐 제 전공은 아니고 이제 운동 차원의 운동의 어떤 전략 같은 데서 한번 다뤄봐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흔히 이런 차별과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동물차별을 흔히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누구나 다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받아들이기 힘드는데 서구 쪽 책에 보면 개를 먹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서 논의를 출발도 많이 해요. 예. 개를 먹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개를 먹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해야 그 다음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접근법은 안 하고요. 제가 첫 번째 이것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봐도 동물학대는 나쁘다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철학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인데 동물학대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뭐 아주 무슨 듣보잡 철학자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데카르트가 그렇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제 잘 아시지만 우리 우리가 심신, 마음,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물질하고 정신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구분한 최초의 철학자인데 그걸 이제 데카르트의 문제라고도 하고 이 영혼을 그러니까 마음,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동물은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자동 인형이랑 똑같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근데 동물 발로 차면 깨갱깨 소리 내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 물어보면 그건 시계 우리가 태엽 달린 시계 놔두면 돌아가면서 째깍째깍째깍 소리 나지 않냐? 그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오토마타, 움직이는 기계. 그래서 그 당시에 데카르트보다 약간 뒷시대에 나온 사진 그림들 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내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다라고 그림 같은 것도 지금 전해주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카르트 그 당시에 이제 17세기 이 정도겠죠. 그 당시 데카르트 신봉자들이 마음 놓고 동물 해부했대요. 예, 그 당시 사람 이게 뭐 왜 맹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측은지심이 누구나 있으니까 동물 해부하면서도 마음이 떨어졌을 텐데 데카르트가 이제 그걸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건 기계 째깍거리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그 생체 해부가 아주 정당화되어 있다고 하고 또 현대 동물 운동가들한테는 아주 원흉으로 흔히 동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카르트가 그 시조라고 아주 원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학자 중에 아주 일부지만 이 코팅겐이라는 데카르트 해석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사 학자죠. 철학사. 이 사람은 데카르트가 사실 이런 의도로 말 안 했다. 데카르트가 약간 오해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헤르터스라는 학자는 오해 아니다.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고통을 느끼려면 이런 부류의 철학자들이 몇 명 있는데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이 있어야 고통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째깍째깍 소리 내고 까끼끼 아프면은 발로 차면 깽깽 소리 내는 것은 일종의 우리 무릎 치면 딱 올라가는 동물 자동 반사 이런 거지. 아프면 고통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왜 마취되고 그랬을 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소수입니다. 예, 제가 굳이 여기서 뭐 철학자들 이름 말하는 것은 소수고 그렇지만 이건 아주 예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학대는 어쨌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때리는 거 발로 차고 아까 막 끌고 다니고 불에 산채로 태우고 이런 것은 나쁘다고 누구나 생각하는데 왜 나쁜지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왜 나쁜지. 자, 그래서 동물학대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답변이 아주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답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동물학대가 나쁘다고 나쁘다는 데는 다 동의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데카르트 같은 신봉자들 아니면은 저도 데카르트는 아까 현대 데카르트 지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신봉자들이 그걸 이제 논의로 하고 아마 상식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쁜지 자, 첫 번째 대답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나쁘다는 겁니다. 나쁘긴 나쁘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나쁘다. 예. 자, 그래서 결론으로 간접적으로 나쁘니까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긴 갖지만 간접적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우리가 다른 동물 말고 다른 도덕적 의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가 사람에게 도덕적 의무를 지죠.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을 때린다면은 당연히 때리면 안 된다는 도덕적 의무를 저버렸으니까 도덕적 의무를 진 건데 저버린 건데 여러분들을 제가 누군가를 때리면 안 된다는 의무는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죠. 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때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갖는 무슨 다른 파급 효과나 다른 간접적인 점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은 그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쁜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므로 인간은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 점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 안 하죠. 아주 소수 아까 말한 것처럼 태아나 식물, 인간 같은 경우는 논란거리가 되지만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논란거리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죠. 그러면
사람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안 지냐?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을 부수고 가면은 도덕적으로, 법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법적으로도 당연히 책임지겠지만 이 책상을 발로 차거나 부수고 가면 당연히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비난을 하냐? 이 책상에 도덕적 지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 이 책상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가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유자의 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 소유자는 직접적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책상은 직접적으로는 안 갖고 있고 그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간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발로 차거나 훼손함으로써 그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도덕적 지위를 침해한 셈이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자, 그렇게 우리 구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물도 직접적으로는 도덕적 지위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동물에게 주인이 있을 테고 우리가 그 발로 차면은 깨갱 차면은 그 동물을 주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또 재산으로 생각한다면 재산을 우리가 훼손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간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설명 방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물건은 주인이 있으니까 제가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동물에는 어떻습니까? 주인 없는 동물이 많죠. 주인 없는 동물은 발로 마음대로 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 없는 야생동물이거나 길고양이나 개라고 하더라도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발로 차거나 꼬리를 막 자르고 그러면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인이 있어도 내 건 내 마음대로 됐잖아요. 내가 내 집에 있는 내 물건 부수는 거 아무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또는 내 건 아니지만 주인이 허락했으면 또 해도 되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유소유 동물이나 허락받은 동물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는데 간접적으로 있다. 왜 간접적으로 있느냐? 그건 남의 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나쁘다. 이게 첫 번째 설명 방식인데 이건 문제가 있으므로 폐기 처분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죠. 이제 또 다른 대답은 뭐냐면 역시 간접적인 도덕적 지위입니다. 여기도 아직도 동물에게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는 안 주고 그래서 동물 학대는 나쁘다. 근데 왜 나쁘냐? 간접적으로 나쁜데 그 이유는 뭐냐?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은 인간도 괴롭히니까 도덕적인 파급효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예. 인간의 잔인한 품성을 기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인간에게도 잔인하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에게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 자체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에게 나쁘니까 결과적으로 나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간접적인 도덕적 지위만을 부여해야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아퀴나스와 칸트입니다. 칸트 아주 짧은 한 몇 페이지, 두세 페이지짜리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물을 때리면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인간에게 나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정확하게 5학년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5학년 때 친구 한 명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변호사 계시니까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투죽산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에 정육점 하는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지금 아무리 그때가 1970년대나 80년대였겠네요. 우리가 70년대 개명된 세상이고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어렸어도 특정 직업을 갖고 있으면 판사가 안 된다는 말을 갖다가 처음 들었대요. 아니, 합리적으로 좀 이해가 돼야 말이 되더라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근거가 있었던 이야기예요. 칸트 그 당시에 그랬대요. 칸트 그 당시에 거기도 나와요. 칸트 거기 그래도 네? 영국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투죽단 하는 사람들은 판사가 될 수가 없다. 왜?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인간에게도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예, 그 당시 그래서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그림은 네, 됐습니다. 네, 이게 그 당시 판화가래요. 칸트가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사람들한테 인성, 도덕, 요즘으로 하면은 인성교육, 도덕교육용으로 널리 퍼져 있던 판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 꼬마가 어릴 때 여기 꼬마가 걔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예, 얘가 커서 뭐가 됐냐? 커서 마부가 됐는데 말도 이제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뭐가 됐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람까지 죽였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 또 어떻게 됐냐? 폐부용 시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동물을 괴롭히네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당시 하나라고 합니다. 옆에는 이제 시로 윌럼 호가스라는 사람이 하나인데 그게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인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 사실 이것은 우리도 상식이긴 하죠. 동물에게 괴롭히는 친구는 그건 사람을 괴롭힐 것 같아요. 동물뿐만 아니라 물건도 왜 장난감 같은 거 그 뭐죠? 토이스토리 저 만화 영화 보면 주인공 옆집 친구의 오빠하고 여동생 있는데 오빠가 장난감 맨날 목도 잘라버리고 그런 친구예요. 성질이 못됐죠. 장난감한테 그러면 사람한테도 그럴 것 같고 인간한테도 동물한테도 그러면 사람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무슨 뭐 유영철이나 김호순인가 그런 연쇄살인범 나오면 항상 그런 보도가 항상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동물을 학대한 적이 있다 어릴 때만. 그 일본에도 언제더라? 14세 어린애가 친구가 누구 목 잘라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목 걸은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에서 얘가 동물 학대한 적이 있다고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현대인의 상식이 하죠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철학자들은 비판을 합니다. 첫 번째 비판은 로버트 노직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인데 하버드에 있었던 이제 이건 좀 약간 철학자들이 즐겨 쓰는 사고 실험이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날 일은 거의 없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일어나요. 그걸 거론해서 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고 철학자들끼리는 설득력이 있는데 일반인한테는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람 논변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상에 한 명만 남았다고 해봐요. 사람들 다 없어지고 한 명만 남았어요. 이 사람이 동물을 학대해요. 그럼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쁘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 마지막에 지구상에 한 명만 남았을 때는 그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동을 해도 나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마지막 사람 논변이에요. 사실 이건 뭐 실제 일어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참고로만 들으시고 실제 비판은 이겁니다. 정말 팩트냐 이겁니다. 정말로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인간에게도 잔인할까? 거꾸로 동물에게 친절한 사람이 인간에게 친절할까? 이건 우리가 상식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있을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봤을 때 약간 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발레를 많이 들 수 있죠. 발레. 동물에게는 아주 잘해요. 히틀러를 흔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히틀러가 아주 동물 애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물 보호운동 하는 쪽에서 아니라고 막 또 주장하긴 하는데 어쨌든 동물에게는 잘하는데 인간에게는 아주 학대한 사람이 있죠. 또 거꾸로 동물에게는 동물하고 인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물만 아주 학대하지만 인간에게는 아주 잘하는 사람도 실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체로는 이럴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연구 결과 같은 게 특히 이제 동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사회학과 안에 범죄학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미국 웬만한 대학은 다 범죄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학 논문 보면 이런 거 연구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이게 입증이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원래 동물과 친한 나라 아닙니까? 동물을 가족같이 다루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잔인하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잔인하다는 것과 별로 다름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별로 좀 의미 없는 통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인간에게 잔인한 사람이 인간에게 잔인하다. 그런 토톨로지나 다름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이 아주 끈끈한 규대가 없는 그런 사회를 통계로 해서 해야지 의미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통계를 하더라도 그냥 유사성 그런 관련성이 강하다는 것만 나오지 항상 예외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법학도 그러겠지만 철학은 특히나 이제 그런 예외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일반화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좋은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제시한 거 간접적인 도덕주의가 있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뭐냐고. 그러면은 남은 것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나쁜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두 개를 봤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동물은 직접적으로 도덕적 지위가 없다. 그렇지만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나쁘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니까 나쁘다. 이게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면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간접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다는 거예요. 동물이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도덕적 지위를 갖느냐, 그건 물론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두 번째 이제 설명 방식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 번에 묶어서 어느 만큼의 도덕적 지위를 갖느냐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간접적으로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설명 방식이 직접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걸 직접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있다고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간접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또 다른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면은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죠. 네, 아직까지 지금까지 철학자들의 연구 논문에서는 그런 그럴듯한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철학에서 저도 지금 이제 이쪽 분야를 연구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철학자라는 인구가 이렇게 워낙 적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예, 동물들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샤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오면 더 좋은 논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듯한 논문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가보죠.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 직관에서 출발해서 왜 나쁜지를 물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여기도 역시 직관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직관이냐?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 다 평등하다. 피부색,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데 적어도 공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 뒤에 숨어서야 뒤에서 흑인들 어쩌니 여자들 어쩌니 그럴지 몰라도 공개적으로는 다들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평등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 거기서 합의되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예. 자,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출발점이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는 나쁘다고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레이스니까 레이시즘이라고 하고 섹스니까 섹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종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역시 나쁘다는 결론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 건데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이 단어가 새로 생긴 단어인데 1970년대 초반 정도 생긴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물윤리 논의할 때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스페시시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면 레이시즘이라고 하고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면 섹시즘이라고 하는 것처럼 종에 따라서 차별하면 스페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 일관된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이거 인종에 따라 차별하나 성별에 따라 차별하나 이 종에 따라서 차별하나. 물론 우리가 인종이나 성에 따라서 차별하는 게 모든 차별을 다 나쁘다고 하지는 않죠.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법대 보면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한 차별을 옹호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차별해도 되죠. 사실은 근데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서 합리적인 차별은 아주 적죠. 성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차별해도 되는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변호사님들 앞에서 물어보면서 펀드가 주름 잡는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은 게 목욕탕 때밀이 정도 이야기 드는데 그거밖에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정도는 합리적인 차별이겠죠. 예. 근데 동물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설령 종차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종차별주의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 간극 흑인과 백인 간극은 거의 없는데 예,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굉장히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일단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순서니까. 예. 자,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는 겁니다. 예, 제가 그 6월달에 비슷한 그 환경법 학회에서 한번 이제 그 논문 발표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발표했는데 혹시 저 헌법 하시는 분, 환경법이나 헌법 하시는 분도 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잘 없는 것 같아요. 헌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평등한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그 논문 쓰면서 이렇게 헌법 교과서도 막 뒤져보고 제가 워낙 두꺼워서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못 찾겠더라고요. 이것의 이유는
근데 그날 발표할 때도 끝나고 말씀하신 분들도 다른 이유로 말씀 안 해주신 거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냥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만 돼 있어요. 왜 평등해야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왜? 자, 여기에 대해서 요즘 유행하는 팩트에 의거해서 대답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인간은 다 똑같지 않느냐?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것을 팩트로 근거해서 대답해야 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입니까? 팩트인가요? 인간은 모두 똑같은가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그 주변에서 보시면 키 큰 분도 있고, 키 작은 분도 있고, 또 잘생긴 분도 있고, 여기 다 잘생겨가지고있지만 아닌 분도 있고, 다 다르죠. 물론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게 핀트가 어긋난다고 하겠죠. 그건 개인별로 다르다는 이야기지, 인간은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간이 백인과 흑인이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사회에 별로 없는 문제지만 미국 사회 같은 데서 백인들이 흑인들 욕할 때 많이 욕하는 게 이제 비난할 때 머리가 나쁘다거나 멍청하다거나 범죄율이 높다거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로 흑인이 백인하고 지능 지수가 같나요? 범죄율이 똑같나요? 제가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겁니다. 절대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것에 근거해서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혹시 만에 하나, 지금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지능지수나 무슨 지적인 능력의 차이나, 그 다음에 백인과 흑인의 지적인 능력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하지도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연구비를 신청하려는 순간 바로 인종차별주의로 비난받는데요. 아니, 그런 연구를 왜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사이에 지적인 능력 차이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인간을 평등하다고 만약 주장한다면, 그런 팩트에 의해서 주장한다면, 혹시 무슨, 사실 그런 연구가 불가능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가 없겠지만, 누가 전지전능한 그런 연구 결과를 어디서 얻게 돼서 흑인이 백인보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을 잘한다거나 이런 게 혹시 결과로 나와버린다면, 그러면은 반박할 거리가 없게 됩니다. 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지적인 능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으면, 그러면 개인별로 지적인 능력은 사람을 차별하는데 써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지적인 능력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옛날부터 물론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머리 좋다고 말한 사람은 예전에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흔히 이제 잘하는 분야를 많이 이야기하죠. 남자는 수학을 잘한다거나 여자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만약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남자나 여자나 수학 능력에서 똑같으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차별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니, 그건 차별이 아니잖아, 정당한 거 아니냐,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학이 시켜주고 수학 잘하면 수학 필요한 직장에서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우리가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노예제거든요. 노예제는 지적인 능력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머리 나쁘면 노예로 써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머리가 지적인 능력에서 흑인 백인은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노예제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왜 섬노예, 염전노예 같은 분들, 되게 지적 능력이 떨어진 분들 염전노예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옹호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어떤 팩트에 의거해서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저 1960년대 로자 파크스 그분인가 아니면 다른 분이 앉았네요. 사진 제가 가져놓은 거 잘 모르겠네요. 로자 파크스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당시에 버스에 흑인 백인 이렇게 따로 앉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제가 그 영화 안 봤는데 올 초에인가 개봉한 영화 중에 미국 나사인가 거기서 연구원 중에 흑인 연구원이라기보다는 보조 연구원이죠. 그
그 영화가 있는데 뭐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멀리 가야 돼. 흑인 여자가 흑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나왔어요. 의자에 앉는 게 머리하고 상관 있나요? 화장실 쓰는 게 머리 지능지수하고 상관 있나요? 아무 상관없죠. 네. 근데 사람들은 지적 능력 이런 것을 흔히 팩트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이 루저 파커스한테 이 흑인이 이제 차별 척퇴 운동 끝난 다음에 물어봤다고 해요. 그때 여기 백인들만 앉는 자리에 왜 앉았냐고.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앉았다고 해요. 피곤한 것은 머리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머리 나쁘면 더 앉아서 가야죠. 몸이나 더 편하니까. 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런 것을 팩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팩트를 내세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팩트를 내세우는 셈이 돼요. 이런 팩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종과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욕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욕구를 침해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죽고 싶지 않다. 이유 없이 맞고 제가 백화점 써봤습니다. 이유 없이 맞고 싶지 않다. 피곤하면 쉬고 싶다. 배고픔을 먹고 싶다.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 호기심을 충족하고 싶다.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고 싶다. 이게 물론 타고난 재능이 어느 정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있다는 거죠. 호기심도 누구나 다 있고 정도 차이가 있지만 아주 호기심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지만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것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인간은 이런 욕구가 있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다. 우리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눠봤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따라서 이 욕구를 침해한 것은 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은 이 욕구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나쁜 거죠. 여러분 저 노예 시대에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근데 흑인이라는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떨어지게 하는 거죠. 이거 그 자체로 나쁜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호기심 충족하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안 보내거나 보내도 집 앞 학교에 있는데 저 멀리 가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호기심 충족하고 싶은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가고 싶은 거 옛날 흑인 노예 영화 보면 자기 동네 밖에는 못 나가지 않습니까? 주인 허가 받아야 나가지. 이 기본적인 충족 못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나쁘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동물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자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막으면 나쁜 것처럼 무엇이 됐든 성별이 뭐가 됐든 흑인 피부색이 뭐가 됐든 나쁜 것처럼 그럼 이것을 그대로 동물에게 적용해서 동물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막으면은 나쁜 거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바꿔지는데 아마 동물들도 거의 이게 있습니다. 자, 동물들도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동물은 죽고 싶지 않다라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이유 없이 맞고 싶지 않다라는 욕구도 대부분 있을 거예요. 피곤하면 쉬고 싶어요, 동물도. 배고프면 먹고 싶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좀 달라집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 닭 정도, 돼지, 소 같으면은 가족 생활을 하죠. 어느 정도까지 부모가 이렇게 새끼 데리고 살아야 되고. 닭도 아주 어릴 때는 이런 있죠. 예. 좀만 지나도 아마 닭만 해도 이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이. 예. 그러니까 지금 동물은 이게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인간은 누구나 이걸 갖고 있지만 동물은 약간씩 다르죠. 호기심을 충족하고 싶다. 이제 동물마다 호기심의 정도가 많이 다르죠. 인간은 그래도 최저선이 있는데 이게 동물은 조금씩 다르죠. 유인원 같은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호기심이 있고 닭만 하더라도 왜 그 흑족이 하고 흑족 이게 호기심이에요. 흑족은 또 횟대라고 높은 데 올라가서 횟대 올라가서 놀고 싶어하는 그런 게 호기심이죠. 예, 가고 싶은 거 가고 싶고. 예, 근데 이제 동물은 인간하고 다르게 닭들은 이렇게 좀 연배가 좀 되신 분들 어릴 때 닭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머리 갈아도 아파요. 예, 시골에서 문 열어놓고 저녁부터 돌아오고 갈 수 있는 데가 바운더리가 한계가 있긴 있죠. 그래도 그 정도로 가고 싶은 거죠. 요즘 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예 날개짓도 못하게 하는데
그건 당연히 그 욕구를 갖다가 침해하는 거죠. 그다음에 타고난 재능, 이렇게 거창해 보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닭들은 모래 요즘 많이 나오지만 모래 모욕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막는 거죠. 그게 타고난 그걸 재능이라는 게 뭐 그것도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개발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는 거죠. 이걸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이것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동물의 쾌락과 인간의 쾌락은 질적으로 많이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에 걸맞는 쾌락을 갖다 존중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에 걸맞는 고통도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이 많이 다릅니다. 동물은 정말 우리가 왜 이때 고통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제 통증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괴로움 같은 것을 넓게 말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 더 넓으면 인간은 그만큼 존중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공포심이 있죠. 동물도 이게 다 다르죠. 동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만 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도살장에 들어갈 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자폐 출신이면서 유명한 동물운동가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도살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앞에 도살 들어갈 때 이렇게 구부리게 해가지고 앞에 소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살장에 들어가면서 모르게. 동물의 인지 능력으로는 그걸 충분히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동물의 그것은 욕구를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렇게 만들면 되나요? 히틀러가 가스 시대에 들어가면서 앞에 사람 들어가지 모르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공포가 있습니다. 인지능력. 내 주변에 오늘 누가 하나 없어졌구나. 죽어갔구나. 이걸 아는 능력이 있으니까 인간에게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 용서가 될 수가 없죠. 인간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 동물은 소는 아마 내가 도살장 들어갈 때 정도는 알지 아마 같이 놀던 옆에 소 한 마리가 없어져도 모를 겁니다. 닭들은 심지어 옆에 같이 놀다가 한 명을 잡아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닭 정도 되면은 아마 이건 있을 수가 있고 죽고 싶지 않다라는 이 욕구. 근데 이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인간은 왜 죽고 싶지 않을까요? 인간. 뭐 철학자들이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법학이야. 당연히 법률에 형법에 인간 죽이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인간 죽이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철학자들은 인간을 죽이면 왜 나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죽을 때 고통을 주죠. 그럼 고통 없이 죽이면 괜찮지 않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인간을 고통 없이 죽여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죠. 내가 시간을 걸쳐서 과거와 미래에 걸쳐서 지금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기 존재감이 정체성이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죠.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서 뭐 거창하게 뭐 정치인 다음 국회의원 당선돼야지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끝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죽어버리면 그것을 파괴해버리죠. 인간에게 중요한 하나의 능력을 갖다가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러므로 나쁘다는 겁니다. 근데 동물은 아마 유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소나 돼지나 닭만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계획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당장 뭐 배고프면 먹어야지 이런 욕구는 있겠지만 내가 10초 후에 뭐 해야지, 오늘 저녁에 뭐 해야지 이런 욕구는 없기 때문에 동물은 고통 없이 동물을 죽이면 나쁘다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만 남는 거죠. 고통 없이 죽이면 된다는 거죠. 고통 없이 죽이면. 그거 고통을 주니까 나쁘니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나쁘니까 그 나쁜 요소만 제거해버리면 동물은 죽여도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기절을 시켜서 고통 없이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죠. 현대 도살장에서는. 물론 옛날 도살장에서는 기술이 없어서 힘들었고 옛날에 아무리 동물 잡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망치고 급소를 때린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골에서도 닭 목 비틀어서 죽이고 그랬는데 그것도 동네에 힘 없는 분들은 괜히 고통 주니까 동네 힘센 분들 찾아다니면서 닭 목 좀 비틀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고통을 주려고. 근데 그것도 아무리 순간적이어도 고통을 주긴 주죠. 옛날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요즘은 그런 능력은 되죠. 기절을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 충격 줘서 기절을 시키는데
인간은 그래도 안 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절을 다 시킨다고 하면은 미래 아니까 공포를 어마어마하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동물은 소나 돼지는 혹시 내가 죽을지를 알지 모르니까 아까 특별한 도살장을 만들면 되고 닭은 그런 필요는 없고 순간적으로 기절을 시켜서 도살을 시키면은 고통 없는 도살이 가능하죠. 근데 저기 그 현대 도살장은 자본이 지배하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동물들을 도살을 시켜야 된답니다. 가끔 가다가 기절이 안 된 채로 그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려 가다가 가끔 가다가 기절이 안 되는 그런 동물이 생겨서 산채로 막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살장은 누가 이렇게 그 무슨 결합하고 쓴 글 같은 거 제가 못 봤는데 미국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 뭐 도살장이라는 제목이 도살장이에요. 모르게 이렇게 일종의 그 동물 보호 단체 사람이 위장 취업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관찰한 거 그런 거 책으로 쓰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그런 방금 말한 비윤리적으로 죽이는 거, 그다음에 지저분 도살장 깨끗해야 되는데 지저분한 거 그런 것도 고발해서 책으로 쓰고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 동물의 경우에는 죽는 것도 혹시 덜 면제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이런 것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 중에 혹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있다고 해봐요.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는 이런 것을 존중 안 해줘도 되냐? 존중해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있을 수가 있죠.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이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의 대표적인 게 식물이죠. 식물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꺾어도 아무 도덕적인 문제가 안 생기죠. 물론 간접적인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간접적인 문제냐면은 식물을 꺾음으로 해서 환경이 훼손되거나 혹시 아까 말한 것처럼 식물을 훼손함으로써 그 식물을 자꾸 꺾은 사람이 인간성이 나빠진다거나 이러면 모를까 직접적으로 식물에게 주는 도덕적인 문제는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동물 중에서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이 있다면 그러면 이래도 되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care라는 그런 의미가 없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학자들의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척추동물, 등뼈동물, 등뼈, 그러니까 물고기 종류까지겠죠? 물고기 종류까지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동물들, 무슨 갑각류나 곤충류 이런 동물들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게 과학자들의 정설이라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뼈 동물 중에 유일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 두종류라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두종류. 머리 두자 써서 그게 문어하고 오징어라고 합니다. 문어하고 오징어가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문어가 저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먹는 게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견산을 할 줄 안다는데 그래서 그 호주에는 그 법이 있대요. 이건 두 종류 다 있는데 호주에는 가쟁가를 끓는 물에 사치로 넣으면 안 되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재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거라고 아까 동물 학자들이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재는 물론이고 가재는 안 그러지만 오히려 저기 문어나 이런 것들을 산채로 먹기도 하고 뜨거운 그냥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그런데 참고로 한번 어떤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욕구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지만 각각 다른 만큼 그 종의 특수한 욕구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인간을 보면 그러니까 이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론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동물들도 학교 보내자는 이야기냐? 동물들도 그러면 뭐 투표권을 주자는 이야기냐? 그건 이제 말씀을 좀 오해하는 거죠. 인간에는 이런 욕구가 있죠. 배우고 싶고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권리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거죠. 머리가 좋든 나쁘든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거죠. 초등교육 이상, 고등교육 이상을 받게 하고 정치의 투표권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거죠.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욕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죠.
예. 단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 살고 싶은 욕구를 갖다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대우하자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대우하자는 게 고통수단은 고통의 양도 다릅니다. 우리가 깐난에 골기를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자질이지 모르겠죠. 이거 나쁜 짓입니다. 그렇지만 말 엉덩이 이렇게 때려도 그냥 간지럽거든요. 그러니까 말 엉덩이 이렇게 때려도 돼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로 나쁘겠지만 아까 뭐 주인을 하라고 안 받고 때리거나 내 성격이 나쁘게지거나 그렇지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주는 침해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깐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고통스러운 양도 다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설령 인간 중에 동의를 받고 내가 죽어도 된다고 동의를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 생기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누가 나를 쥐도새롭게 모르게 죽여놓고는 나도 동의했다고 이렇게 위장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설령 인간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서 누군가를 죽여줘도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공포가 있으니까 많은 동물에게는 그런 공포가 없는 동물은 굳이 존중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르게 대우하는 것, 각자의 욕구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 동물은 인간은 사실은 거의 같지만 동물마다 기본적인 욕구가 워낙 종이 다양해서 동물끼리도 기본적인 욕구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는 자연 상태에서 하루에 뭐 한 몇십 킬로를 걸어 다닌다. 한 50km. 그러니 코끼리는 동물원에 가둬두는 게 옳지 않죠. 아무리 잘해줘도. 네, 아무리 코끼리야. 자, 물론 그걸 말아서 코끼리가 이런 동물들이 자연 상태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연 상태에 있으면 동물은 우리 속에 갇혀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생에 있으면. 코끼리하고 그럴 일 없지만 돼지나 닭은 야생에서 잡아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야생에서 잡아먹히는 포식당하는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동물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 포식 동물들이 자비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단번에 안 죽이고 그 죽어가는 시간이 뭐 이렇게 1분, 2분 걸리고 사람들 우리도 왜 내장 좋아하잖아요. 교대요. 내장 거시는 것처럼 동물들도 내장이 제일 맛있대요. 내장을 맨 먼저 끄집어내서 먹는데 그때 숨이 안 끊어진 상태에서 내장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좀 잔인한 말씀드려 죄송한데 어쨌든 이 야생은 굉장히 잔인한 곳이에요. 그에 비해서 동물원에 갇혀 있거나 인간한테 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현대 사회 돼지나 닭은 그러지 않지만 돼지나 닭은 공장식에서 사육을 하니까 그러진 않지만 많이 동물원에 있으면 굉장히 편하긴 해요. 그래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대 동물이 동물원의 경우에는 거대 동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코끼리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킬로를 걷는 동물인데 동물은 우리가 커봐야 동물은 우리가 여기보다 크겠습니까? 코끼리. 네, 굉장히 이것은 인간한테 어디 뭐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가서 평생 살아가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 고래류는 몇십 킬로가 아니라 뭐 몇백 킬로를 헤엄친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치면은 뭐냐 욕조만한데 집에 있는 모기탕 욕조 나는 거 그만한 데가 살아라고 한 셈이죠. 평생을 갖다가. 예, 그러니까 많은 동물원 그래서 적어도 거대 동물은 동물원에 계신 사육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거대 동물은 동물원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좀 현대적으로 동물 복지 지향하는 동물원이 우리 이제 땅이 좁고 날씨가 좀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미국은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일종의 그러니까 동물원이라보다는 생츄어리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말로 크게 이제 사파리처럼 굉장히 크게 이렇게 풀어놓고 그런 동물원이 있다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특히나 이 코끼리보다 이런 돌고 그래서 이제 많이 풀어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나 닭 같은 경우 아주 기본적인 거죠. 닭도 땅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 배터리 케이지 같은 경우에 땅이 아니라 철망 위에서 사는 거니까 사실 우리랑 같죠. 우리가 평생 위에 철망 위에서 살아라고 하면 이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머리가 나쁘니까 우리보다 덜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해요. 닭다방 같은 건 좀 덜 느끼긴 하겠죠. 머리가 나쁘니 우리 닭대가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못 느끼진 않겠죠. 우리보다
그런 자존심 상하는 것이 덜 있긴 하겠지만 자존심은 그러니까 이런 위인원 정도면은 자존심이 그거 이제 동물학자들의 영역이긴 한데 제 영역은 아니고 혹시 위인원들이 자존심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동물원에 가둬놓는 것도 역시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예, 제가 그 옛날에 인도네시아 그 제 학교 다닐 때 은사님 중에 한 분의 부인이 사모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살던 교포라서 그분이 들은 말을 저한테 해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했었는데 오랑우탄이 인도네시아 말로 오랑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랑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오랑 그러는데 사람 우탄이 숲이랍니다. 숲에 사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는 오랑우탄이 사람인 거예요. 다만 쟤들은 숲에 사는 것뿐이에요. 별로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오랑우탄이나 그런 위인원들을 침팬지나 그런 친구들은 아마 자존심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동물원에 가둬놓는 것은 우리 인간을 가둬놓는 것과 비슷하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인간들 아무리 잘해줘도 동물원에 가둬놓고 사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겠죠. 제가 우리나라 동물원에는 유인원이 있는지 있어도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호주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막 돌아서는데 유인원이 있는지 모르고 바로 침팬지였는데 바로 도는데 앉아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여러 가지 유인원들 앉아있는 폼 이런 게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아까 그 피터 싱어 같은 철학자가 물론 이제 그 동물 해방이라는 책이 그 동물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바이블 같은 책이 동물 해방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고 많이 알려진 책인데 여러 가지 채식 운동이나 동물 실험 반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람이 특히 많이 반대하는 게 침팬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침팬지 프로젝트라고 에이프 프로젝트라고 하든가 유인원 프로젝트라고 적어도 다른 동물 실험들 그래 우리가 생쥐나 마우스나 레트 같은 거 하고 하는 실험은 여러 가지 이익들 같은 거 따져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 크니까 혹시 마우스나 레트에게 주는 고통이 있더라도 혹시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이프들, 그러니까 침팬지나 이런 종류에게 하는 실험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인간하고 유전자 차이도 98%가 비슷하다고 그러고 인간 중에 혹시 유전자 이상이 있는 인간들은 침팬지보다 오히려 못하는 거죠. 적어도 유전자로만 놓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 지적인 능력이 높다. 침팬지보다 지적인 능력이 낮은 인간도 꽤 있죠. 네. 여러 가지 것들 따져봤을 때 침팬지와 인간을 비교했을 때 침팬지와 인간을 차별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어도 침팬지에 대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운동을 피터 싱은 학자긴 하지만 동물 운동가들 몇 명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에 대한 실험 같은 거 반대하고 또 왜 동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의료 회사들에서 침팬지를 실험하려면 이렇게 비행기로 실어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회사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너희들 그 침팬지 실험용 침팬지를 실어 나르면 재미없어 불매 운동할 거야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운동가들의 덕택에 차근차근 이제 몇 가지 성과를 이루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동물 실험은 아직 의약품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못 받고 있지만은 왜냐하면 의약품에서 생기는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할 부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적어도 화장품 만드는 데서 쓰는 동물 실험은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에 보면 이렇게 토끼 그림 그려져 있거든요. 네, 동물 실험을 안 거쳤다. 그런 화장품들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토끼에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드레이프 실험이라고 그 샴푸나 그런 거 만들었을 때 눈에 매운지 실험하려고 토끼 눈이 크잖아요. 그래서 토끼 눈을 이렇게 비벼보는데요. 토끼 눈에다가 샴푸 같은 거 뿌려서 매운지 안 매운지. 그래서 인터넷 구글 같은 데 쳐보면 그런 사진 나옵니다. 당연히 토끼도 막 이렇게 목을 흔들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려고 발버둥치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춘향이 칼 씌운 것처럼 목까지만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거기에만 이렇게 내놓게 하는 그렇게 해놓고 눈에다가 샴푸 같은 거 이렇게 뿌려보나 비벼보나 그런 실험이 이제 대표적인 실험이었는데 그런 것을 금지하는 화장품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는 화장품이 많이 지금은 그런 동물 운동하는 사람들 덕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 거로 된 게 오늘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은 자연 상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인간에게도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난번에 아까 제가 6월달에 생명 환경법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 법률이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법률이 있는데 왜 시행이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보호에 동물보호법의 제3조의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토록 보호할 때는 이걸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미 이게 새로 만든 건 우리나라에서 창의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시한 5가지 자유가 있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이미 5가지 자유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 본래의 습성과 신체 운영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굶지 않게 해야 된다.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아까 말한 농장식 사육이죠. 농장식 사육에서 동물의 본래 습성, 돼지들은 땅에서 살아야 되고 흙에 살아야 되고 더위가 있으면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모욕하고 그럽니다. 저 아주 어릴 때는 시골에서 이제 집에서 돼지 한두 마리씩 기르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더우면 애들이 그냥 구정물이죠. 그 돼지 우리 속이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자기가 모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들이 돼지를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자기 교리 때문이긴 하지만 교리 나중에 만든 거고 실제 거기가 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풀밭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욕 같은 걸 못해요. 그 다음에 먹는 것 갖고 인간하고 경쟁해야 돼요. 인간도 안 그래도 풀밭에서 맨날 먹고 사는데 소는 인간이 안 먹는 풀 먹거든요. 우리는 소화 못 시키는 풀을 갖다가 소는 위가 밀개나서 안에 미생물들이 달라서 그걸 다 소화시키니까 오히려 못 먹는 거 먹어주고 그거 똥으로 쏘면 그게 오히려 또 비료가 돼서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서 소는 오히려 기르는 게 소나 양을 기르는 게 그런 이목민족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돼지는 벌칫덩어리인 거예요. 키울 수도 없지. 먹는 거 인간이 먹는 거 똑같이 먹으니까 경쟁하지. 그 다음에 날씨도 더우니까 우리 어릴 때 옛날에 속담이 뭐 있었냐면 온 6월에 여름에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라고 해서 먹다가 상하는 경우가 많죠. 돼지 고기 안에는 무슨 균이 있어야지 잘 상하거든요. 옛날 거기에 당연히 냉장 시설이 없을 테니까 돼지고기 먹고 살 탈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돼지를 못 먹게 하려고 아마 귤에다가 돼지고기를 못 먹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돼지는 원래 그런 습성이 있는데 우리 돼지 그렇게 키웁니까? 그냥 시멘트 바닥 위에서 키우죠. 돼지는 머리도 좋은데요. 예. 꼬마 돼지 베이브라는 옛날 영화 보신 분 있지만 양도 칠 수 있거든요. 가르치면 개 못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은 돼지를 근데 전혀 그렇게 존중해서 기르지 않지 않습니까? 또 닭도 아까 말한 것처럼 널리 알려준 거 A4 옛날에는 A4 한 장이라고 했어요. A4 한 장 사이즈 요즘은 아이패드 하나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패드 하나 크기에서 평생 살게 하는데 인간으로 비유하면 어느 정도냐면 엘리베이터 정원 가득 들어간 정원에서 들어가서 평생 살아가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예,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닭은 머리가 나쁘니까 좀 우리보다 더 견디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느 정도죠. 예, 이런 것들이 방금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만약 그러면 그런 걸 존중하면서 닭이나 돼지를 소를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각오가 돼 있어야 되죠. 예. 옛날 우리 어릴 때죠. 예, 우리랑 아니까 지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 계시고 안 비슷한 분들 계시고 있는데 옛날처럼 고기를 가끔 명절 때라 먹고 닭도 사위가 올 때 그럴 때라 먹고 이 정도의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이번에 이제 달걀 항생제 달걀 나올 때 신문들 보도 보면은 좀 약간 이제 친환경적인 걸 강조하는 신문은 선업에 이야기하고 좀 자본 쪽을 많이 강조하는 쪽은 10배나 더 주고 사 먹을 각오가 돼 있느냐. 자꾸 막 방사형 농장, 방산 농장 하는데 그러려면 10배나 더 공간이 필요하다. 10배나 오르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사설을 칼럼 같은 걸 제가 봤는데 어쨌든 적게는 선업에 많게는 10배 정도 더 주고 달걀 같은 것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이런 법을 갖다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인간은 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누구나 태아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인간은 다 누구나 똑같은 생명권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적인 지위는 어린이 경우는 선거권이 없고 성인의 경우는 선거권이 있고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적 지위는 누구나 다 있죠. 내용은 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동물도 도덕적 지위나 법적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각 동물의 습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히려 이쪽 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쪽을 좀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경우에도 먹어도 된다는 단서 조건만 지켜진다면 동물을 먹는 것이 동물권을 위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주 엄격한 단서 조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자연 상태에서 기르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빽빽한 우리 속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어릴 때처럼 놓아 기르는 거죠. 그리고 죽일 때도 고통 없이 죽이면 그런 전제하에서는 동물도 먹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 이쪽 동물 해방론 진영의 결론입니다. 근데 현재는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이 고기가 그렇게 길어질 가능성은 하나도 없죠. 네, 1도 없는 거죠. 그거는. 네, 설령 몇 %라고 있다 하더라도 이 피터 싱어가 말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의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심의 원칙이 뭐냐면 사냥에서 쓰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인 건 아닌데 사냥을 할 때 덤불 뒤에 뭐가 바스락거려요. 이게 사람인지 사슴인지 의심스러워요. 그럼 쏴지 마라? 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생명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게 의심의 이득 원칙이에요. 의심의 이득 원칙인지 의심의 원칙인지 정확하게 의심의 이득 원칙 같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기에 관한 것도 이것도 생명에 관한 거니까 이 고기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동물 복지를 만족하는 그런 제한 조건에서 길러졌는지 아닌지 확증이 없어요.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확증이 있어야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마 지금 현대 그 동물 농장 여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는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동물을 굳이 먹고 싶다면 만약 이 원칙에 충실한다면 자기가 직접 닭을 놓아 길러서 그것까지는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잡아줄 수 있는 도살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네, 아마 제가 알기로 도살 함부로 하면 안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닭이야 뭐 법이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뭐 죽이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사실 도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 원칙에 맞게끔 살기가 현재는 힘들기 때문에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옥자 영화에 보면 옥자가 그 돼지 미자라는 여자 주인공 옥자를 기르는 애가 옥자를 아주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기 먹는 게 거기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 또 자기가 완전 그 집에 막 놓아 기르는 닭 할아버지가 닭 잡아서 백숙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놓아 기르고 그 냇가에서 마음대로 잡은 그런 고기는 먹어도 되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게 그 옥자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통 없이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 권리론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입니다. 예, 동물에게는 침해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생명에 대한 권리도 그건 침해될 수 없는 거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런 고통 없이 죽인다는 것이 만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통일을 대표하는 동물 권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만약 용인이 된다면 우리의 많은 관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육식의 채식을 당분간은 그런 동물 사육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육식을 해야 되고 육식을 끊어야 되는 거죠. 네, 나중에 그런 사육이 나타난다면 혹시 육식을 간혹 가다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동물원 중에서 상당히 많은 거대 동물들, 코끼리나 고래 같은 그런 거대 동물들은 동물원에서 풀어줘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몇 군데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도 그렇게 결론을 딱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 아까 만약 동물 권리론자 입장이라면은 이것은 아무리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니까 옳지 않다고 하겠지만 동물 해방론에서는 인간에게 주는 이득 같은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으로만 더 받는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동물 실험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연구비 때문에 동물 실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 동물 실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신청 안 했을 때 연구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가 이제 동물 실험 계획서 심사할 때는 그걸 따질 수가 없으니까 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시기가 이렇게 이 뒷부분은 좀 시간이 제가 남으면 하려고 했는데 조금 10분 정도 남아서 이게 아까 그 사진이네. 뭐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배터리 케이지. 이게 닭장. 사실 우리가 닭장차 옛날에 경찰차를 닭장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미 그때부터 이미 닭장이 이렇게 된 거죠. 원래 닭장은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노하기 이런 데였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소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인도적입니다. 원앙소리 같은 영화도 있고 소가 우리하고 옛날부터 같이 일하고 잘해서 그래서 서양에서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송아지 기르는 방식입니다. 서양에서는 그 분홍빛 나는 그 송아지 고기를 굉장히 최고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홍빛 중에 하나는 빈혈을 걸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가 인간도 그러지만 철분을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철분을 일부러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일부러 안 주니까 사료 같은 게 철분을 안 넣고 준대요. 우유에는 들어있으니 우유도 못 먹게 하고 우유는 인간이 먹고. 예. 근데 얘가 풀어놓으면은 철분이 부족하니까 옆에 쇠 같은 걸 할른다고 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고개를 못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가둬놓고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소 기르는 정부 기관이 뭘까요? 이거 농림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농부들에게 축산 농가들에게 그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하라고 이걸 권장했대요. 이렇게 기르면 비싼 돈에 팔 수 있다더라라고. 네, 근데 농부들이 반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이건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물 실험 같습니다. 이게 아까 여기 있네, 사진. 이렇게 토끼 눈 실험하는 여기다가 발라주면. 따갑겠어요? 동물이어도. 네, 따갑죠. 이 부분은 많이. 네, 그러니까 화장품은 없어도, 약은 우리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품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화장품이나 많이 하는 게 특히 광택료 같은 거, 뭐 바닥 닦고 이런 거, 세제, 이런 거 실험할 때 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독성 실험. 드레스 테스트가 있는 거고, 독성 실험 할 때. 그래서 몇 한 5분, 10분 나와서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가능한 반응들을 이렇게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없는 거 질문 받고 그렇게 하죠. 사람과 동물은 다르지 않다? 네, 다릅니다. 네,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아까 똑같이 대우하는 건 아니죠. 단, 고통을 느낀다는 점이 똑같으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존중해 주자는 거죠. 근데 다른 점들은 굳이 해줄 필요 없고, 학교를 보내줄 필요 없고, 선거권도 줄 필요가 없고,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우리가 똑같으니까 그 부분만 존중해 주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이 고통을 받는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크게 상식적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게 있습니다. 네, 상식적인 것은 어린애들, 깐난 애들 말 못해요. 그렇지만 깐난 애들이 빽빽 울면 우리 아파서 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행동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죠. 나도 아프면 울고 자지러지고 몸을 움츠리는 것처럼 얘도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아프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동물도 아프면 똑같이 신음소리 내고 몸에 행동이 나타나죠. 그거 보고 유추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식물도 고통을 느끼지 않느냐. 흔히 토론하면 이거 이야기하면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건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식물도 고통을 느끼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불교나 슈바이처도 사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근데 식물은 동물처럼 중앙 집중적으로 조직된 신경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예. 식물이 감정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사이버가 아니라, 제가 이거 일부러 쓴 거 아닙니다. 사이비 과학에서는 주장하는 거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옛날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있지 않습니까? 물에다가 착한 말하고, 한쪽은 착한 말하고 하는 나쁜 말 하면은 결정 사진이 달라지는 거. 그런 사이비가 다름없는 그런 사이비가 거죠. 마치 우리가 유아적인 표현이 꽃이 아파한다고 애들한테 말하지, 야, 꽃 걷지 마, 꽃이 아파해. 하지만 꽃이 정말 아프다고 생각 안 하죠.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이에요. 네. 어디까지나 시기가 온다나 이런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이고 유화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느낀다고 할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윤리는 기본적으로 계약론적인 성격이 있는데 동물과 계약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윤리의 출현에 대해서 계약론을 주장하는 게 철학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부분입니다. 그 이론이 강한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약점이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없는 사람하고도 윤리가 작용하거든요. 나하고 계약을 할 수 없는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어린이하고는 계약을 하는. 칸나라하고 계약할 수 없지만 우리 칸나라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에게 계약을 못해도 도덕이 있는 것처럼 계약을 꼭 해야만 도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 직접장애 제3세계 사람들 우리 계약할 필요가 없죠. 우리보다 힘 약한데 무시하고 그만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3세계 사람들 함부로 해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윤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미래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된다. 우리 환경은. 그러므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미래 후손하고 계약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도덕적 의무를 지죠. 네. 그러므로 동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 이것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래서 원래는 채식주의자였는데 육식주의자로 바뀐 계기가 낚시를 했는데 낚시할 때 물고기 하나를 배를 갈랐더니 그 안에 또 물고기가 있더래요. 동물도 서로 잡아먹구나. 나도 동물인데 나도 잡아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동물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동물이 따라하는 것을 다른 데서는 욕하죠. 저는 금수가 있습니다. 금수보다 못한 놈 또는 금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동물을 따라한다고 비난하면서 유독 이것에 대해서만 내가 아쉬울 때만 동물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 이건 일관된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느냐. 근데 자연스러운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윤리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오류 중에 어려운 말이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괜히 어려운 말 하나 써보면 자연주의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다 해서 윤리는 도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다 도덕,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죠. 인간은 1년마다 임신, 성인 여자의 경우 1년마다 임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야 합니까? 그러지 않죠. 네. 자연스럽다고 해서 거기서 옳다는 근거는 안 나오는 거죠. 자연주의는. 어려운 말로 철학에서 사실에서 당위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은 자연 상태에서는 생태적 사회적 위협을 가지고 자유롭지 않다. 자, 우리는 지금 자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연 상태는 지금 노 코멘트고 우리는 지금 동물을 가둬놓고 기르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동물을 가둬놓고 기르는 그 환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계획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자연 상태 이야기하면 더 할 말이 없는 게 지금 우리 자연 상태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거든요. 물론 이제 소나 돼지나 닭은 가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비교하는 게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자연 상태 되돌려 보낼 수가 없잖아요. 자연 상태로 다시 되돌려 보내면은 다 아마 현재 소나 돼지나 닭은 죽을 겁니다. 그 인간한테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동물이죠. 네, 그러긴 하지만은 적어도 소나 돼지나 닭이 가까운 자연 상태에서 가까운 종들을 봤을 때 그 동물이 사는 현실보다 지금 현실은 훨씬 나쁜 삶에서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질문 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물권에 대해서 모든 다른 동물들도 이제 자신이 원하는 쾌락을 추구하고 반대로 원치 않는 고통으로 회피할 권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통점이나 압점과 같은 물리적인 고통 측면에만 너무 시중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동물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의미가 구분이 되고
되고 심지어 식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런 물리적, 신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렬한 이유는 바로 생존에 대한 이유죠. 그것이 자신의 개체 자신뿐만 아니라 번식을 통해서 개체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쾌락이고 반대로 그런 생명에 대해서 위협과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히 가장 강력한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기준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 어떤 신경 개통이라든가 사고 연산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거나 파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오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되는 면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 논리란 말을 앞에 이성이란 말씀드렸고 논리란 말씀드렸는데, 논리, 이성,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합의받고 동의받은 그런 이유가 있는 한에서만 설명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고통이나 이런 부분은 통증이나 고통은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내보냈고 어느 정도 동물에게 고통이 있고 어느 정도 동물에게 고통이 없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쓸 수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생존에 대한 욕구나 맨 앞에 말씀을 드린 시발점한 생존에 대한 의지 이런 건 좀 비유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어떤 그 같이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합의되어 있는 합리적인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지를 좀 안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 많은 동물에게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어떤 구체적으로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뭘 말하는 거라고 좀 하고 들어보면은 그것도 좀 이제 그 약간 더 의미 있는 합의는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그냥 내 자손을 번식시키는 것을 많이 하신다면은 사실 여기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아까 피터 싱어 같은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을 고통 없이 죽인다고 하더라도 만일 죽이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존재했을 하나의 쾌락을 없애는 거니까 이 세상에는 쾌락을 양을 줄여드는 거니까 그것은 나쁜 짓이다. 그러므로 동물을 죽일 때는 고통 없이 죽이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새로운 동물을 하나 태어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일 생존에 대한 욕구를 이세를 번식하는 거라면 현재 동물을 잡아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하나의 동물을 잡아먹고 계속 태어나게 하니까 사실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동물 사육하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걸 의도한다면은 그건 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생존에 대한 욕구가 또 다른 것을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에 따라서 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의 시간을 뺏어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예. 한 가지는 뭐 제가 동물학자는 아니지만 예. 거의 모든 동물의 행동 패턴을 보면 결국엔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나요? 예. 그거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인간 같은 동물이 아닌 이상은 거의 모든 동물보다는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런 생명에 대한 요구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조금 공감이고 오히려 대부분의 동물들의 거의 뭐 전체적인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 물론 저는 생명이라고 해도 가치평가 이평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도 이평량에서 이 사람은 차라리 죽어 없어지기라 해서 강제로 생명을 빼앗는 제도가 합헌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잘못됐던 자격증을 떠나서 그것은 그래서 동물의 생명도 필요하다면 이평량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특히나 그 식물 같은 경우에 채식을 하는 것은 그러면 생명권에 대한 문제가 다른 뭐 생명에 대한 권리나 장기적인 문제가 있다라 그런 태도는 약간 너무 매우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다시 발언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이 동물뿐만 아니라 채식하지 않으면 사실 둘이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동물들을 그렇게 너무 솔직히 고기 한 덩어리 먹기 위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이 소비가 되니까 식물을 위해서라도 육식을 주는 것은 너무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을 마치 식물은 보호받을 만한 그런 가치,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될 수가 없고 동물은 이런 환경은 인정될 수 있고 이렇게 세퍼레이트를 해서 평가를 발휘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생명은 다 존중받을수록 좋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 형량을 통해서 제한을 허용하는 것과 이거는 이 형량 통해서도 우리가 허용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개체의 특성적으로 사실 생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거고 본질적으로 다르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생존 번식 아니 뭐 한 말씀만 드리면 식물의 경우는 생존 번식이 오히려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식물을 먹음으로 해서 씨를 퍼뜨리고 그래서 오히려 생존 번식을 도와주는. 예. 제가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네요.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동물의 생존권,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소송,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그게 그 개발함을 위해서 동물이 생존할 수 없게 되면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그 동물이 원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벽을 넘지를 못해서 안 되고, 그 벽을 넘는 방법이 이제 서양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미 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도룡뇽 같은 이제 공고의 1번 도룡뇽, 2번 도룡뇽을 뭐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 3번 뭐 그 지역 주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원고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이 극복이 돼서 그걸 따지지 않고 다 원고를 그냥 받아준답니다. 어차피 1번이 안 돼도 2번, 3번에서 되니까 그걸 따지지 말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됐다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질문은 그런 게 다 허용이 될 경우에도 동물 자체가 가지는 이해하고 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가지는 이해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직접적 권리 지위, 간접적 지위 그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그러려면 그 뭐 도룡뇽을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 뭐 그런 단체를 원고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결국은 그 도룡뇽 자체가 원고가 돼야 그 도룡뇽의 입장에서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나 그런 논리하고도 맞는 건지.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끝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로 그 일종의 대리 소송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질문도 내포하신 거 아닐까요? 정말로 그게 도룡뇽에게 도움이 되는 소송인가? 그런 것도 혹시 내포하고 질문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뭐, 예. 근데 그거 도룡뇽은 이제 그 지역에 터널을 뚫으면 물이 넙지가 없어져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생존의 문제고. 최근에는 파주 뉴스에 보니까 파주 쪽에 뭐 이렇게 채석 그 황산 같은 걸 개발하면 그 지역에 사는 웜인지 뭐 뇌인지 새인지 그런 조류가 서식지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은 이제 환경단체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것까지겠지만, 법률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나라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소송이라는 형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거는 원천적으로 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질문하신 의도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질문 들으면서 그 생각을 지금 들었는데, 정말로 그게 도룡뇽에게 그 터널을 뚫고 또 아까 부엉에게 그런 환경을 훼손하는 게 정말로 꼭 손해인가,
아니면 그거 도롱뇽이 거기 살지 않더라도 터널을 공사함으로써 그게 무슨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시나브로 진행되는 일이니까 거기 외에 또 다른 데로 터전을 옮겨서 사는 방법이 또 가능하다면은 실제 그 소송을 대리하는 환경단체의 생각과 달리 도롱뇽에게 가는 직접적인 피해는 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반대쪽에서는 하지 않을까. 제가 그걸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동물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는 또 별개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잘 모르겠다마는 인간 예. 인류가 농도가 축을 시작하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경지까지 오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 지금 느끼는 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결국 귀결점을 잘못하면은 이런 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쪽에 생각이 되지 않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식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목축을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결국 왜냐하면 인간의 손해와 어떤 자연 개조 같은 것을 부정하는 논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어떤 문명을 부정을 해버리고 혐오주의로 빠져가는 그런 식의 사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약간 좀 느낌을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 그 일부 동물 윤리를 연구하는 철학자도 그러고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채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채식을 하면 살 수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돼지를 기를 수 없는 환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목축을 하는 중동 같은 데는 채식을 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아마 채소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지금 에스키모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 이누이트 같은 경우에는 채소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당연히 또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경우죠. 아까 맨 앞에 칸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능력 안에서 의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고기를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채식이 의무로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식도 무조건적인 채식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제한 조건, 우리가 불과 한 30-40년 전의 환경만 하더라도 고기를 먹긴 먹었지만 지금과 같이 동물들에게 그렇게 과도한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고통을 먹는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문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우리가 살던 문명으로 되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보면 예. 옛날 못 살았던 과거에 있어 도와준 게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국민들의 생활을 봤을 때 예. 소득이랄까, 직접 예. 여건이랄까, 어떤 직접이나 그런 여건 같은 것이 과연 지금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예. 과연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한 그런 우토피아적인 그런 상태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데 30년 전에 과연 우리 조상들이 예. 지금 살아계서 지금 본다면은 예. 과연 우리의 삶을 선택할까요? 그 당시의 삶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좀 뭔가 좀 너무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위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인간들이야 더 얼른 먹기 좋은 쪽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옛날에 그 조상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렇게 유골들을 발견하면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단백질 섭취를 전혀 못했다 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못 살았죠. 근데 현대 고기를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은 대신에 대체되는 영양 같은 것을 많이 섭취를 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른 데서 많이 보충을 하고 다만 자기 여기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고기를 먹을 때의 그 육즙의 그 즐거움, 입맛 그것만 포기하는 거지 나머지 어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토피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복지 수준 같은 거 이런 것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실제로 그다음에 지금 인류 중에 인도같이 채식을 하면서도 높은 복지 수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미개하지 않게 사는 인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필수 영양은 예.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에서 얻지 못하면은 예. 생존 자체가 물론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예. 뭐 그런 과학적인 다큐멘터리에 따라서 보다 보면 뭐 그런 게 에피소드 나왔었고요. 뭐 육식의 발현이라고 이런 것도 과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채식만으로 모든 영양 그런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그 뭐랄까 과학계에서 예. 서로 이론이 없는 상태인 것인지 만약 그 이론인 상태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예. 그거는 단순한 철학적인 걸 떠나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마치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가능하다는 식으로 자꾸 어떤 논리를 제시하시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단순한 철학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 이거 인류라는 게 결국 계속 역사에서 보다시피 불을 발견 이후로 고기를 먹고 요리를 하고 그러면서 지적 능력이 발달하고
뭐 호모 사피엔스로 발달해지면서 뭐 문명이 발전되고 이런 것이 계속 되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인간의 몸 자체가 이미 육식을 하도록 체계화된 어떤 그 몸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일본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채식의 그것만 내세 갖고 전체 육식을 보면은 뭐 죄악산다든가 또는 이것은 뭐 좀 불결하게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좀 저는 뭐 저도 별로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걸 떠나서 그 논리가 좀 약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너무 좀 과하게 나가다 보면은 문명 자체를 좀 어떻게 좀 뭐 자연이 좋다 오로지 자연이 좋다 우리 자연으로 돌아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식의 논리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영양학 저도 논문을 좀 보고 그랬는데 영양학 제가 찾아본 것이 좀 이렇게 편향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영양학 논문에서 임산부하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육식을 금하는 것이 옳으냐고. 근데 적어도 임산부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육식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논의는 이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그다음에 그런 영양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인도나 이런 데서처럼 실제로 채식을 하면서도 살고 있는 수억의 인구가 있다는 것이 또 증거가 되고 오히려 저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육식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영양소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는 있고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옥자 같은 영화가 하는 우리 유토피아일 수 있는데 그 옥자에서 옥자를 만든 회사가 약간의 실수를 한 거죠. 의도적인 실수였는지 아닌지는 거기 안 나타나왔는데 고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큰 돼지를 만든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돼지를 사실 고통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만한 우리가 똑같은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10마리 죽이는 것보다 한 마리 죽이는 게 더 낫죠. 사실 그 고래를 먹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철학자들이 말장난이긴 하는데 닭 고래 한 마리의 그 고기를 먹으려면은 닭 수천 마리를 죽여야 되는데 한 마리 죽이는 게 수천 마리 죽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옥자에서 그런 식품 개발의 다국적 회사가 큰 등치의 돼지를 만드는 것이 이런 동물 윤리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결론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지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유전자 조작해서 만든다면은 아예 고통이 없는 고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 굉장히 우리가 혐오감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윤리적인 논의할 때는 감정이라는 부분을 제하고 한다면은 그런 혐오감만 뺀다면은 저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인공적인 고기를 만들고 그게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GMO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네. 예, 저는 지금 강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발표는 아니고요. 예.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 문명을 지금 말씀하신 문명을 통해서 후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제 저런 측면에 더 옳다고 느끼고 있고 예. 그래서 수년 동안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채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생활을 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또 욕구도 있고 해서 아직 그렇게 좀 실효성 있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제가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왠지 그 채식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실행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조언 주실 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채식이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외국은 다양한 종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원래 종교에서 막 가르는 음식, 끓이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주변에 인도 사람도 있고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안 먹는 것을 이상하게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초청하거나 식당에 가면 꼭 물어보고 안 먹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겨울에도 미국에 가보니까 아주 큰 우리도 들어와 있는 왜 쉑쉑버거 같은 이런 버거 가게에도 어떤 고깃집 가더라도 그러니까 버거집이라는 게 가장 큰 대표적 고깃집 아닐까요? 근데 거기도 채식 메뉴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가도 채식주의자로 살기가 참 쉬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이제 동물을 위한 윤리학이라는 책은 학술서인데 철학자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이게 좀 일반 대중사회인데 거기에 채식 실천하는 단계 같은 거 이렇게 좀 소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많이 알려진 건데 뭐 이렇게 플렉스테리언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집에서 있을 때는 채식하고 나가서 회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자처럼 그건 이제 우리 실천하기 어렵고 아까 방사한 고기만 먹는 게 실천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나가서는 좀 고통이 적다고 생각되는 생선만 먹기도 하고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월요일만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도 있고 각자 실천 방안을 하나씩 정해놓고 조금씩 이렇게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그러니까 뭐 철학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육류는 먹지는 않고 이제 뭐 나머지들은 먹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뭐 몇 주면은 도배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대신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계란은 먹고 닭고기는 먹지 않는 편인데, 계란의 경우에는 이제 닭이 그래도 그 몇 달보다는 더 오래 살잖아요. 근데 그 오래 살면서 이제 산란을 위해서 되게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철학 쪽에서 논의는 이쪽의 고통이 더 크다고 보는, 그러니까 일찍 도축되는 쪽의 고통을 더 크게 보나요? 아니면은 이 오랫동안 살면서 삶은 부지하는데 대신에 이제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을 겪는 쪽을 좀 더 크게 보는지 그냥 또 인간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래 사는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을 하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두 가지 다 이을 텐데 고통이 어차피 길다면 짧게 사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에는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자의식이 없으니까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지금 몇 년을 살고 있고 몇 달을 살고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한 달을 살고 죽거나 1년, 10년을 살고 죽거나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고통 주지 않는다면은 예. 근데 아까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이 세상에 없애는 것은 살았으면 느꼈을 쾌락을 느꼈을 존재인데 사실 그 닭장 속에 사는 동물들은 쾌락을 느끼지 않지만 어쨌든 쾌락을 느꼈을 존재를 없애는 거니까 그만큼 새로 태어나게 하면은 일찍 죽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 예. 어떤 자연 상태에 있는 예, 예. 경우가. 그 경우에도 예. 그 논의를 적용을 하는 예,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도 만약 자의식이 없는 동물이라는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가 자연 상태보다 과하게 많은 상태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경우에도 하나를 죽이면 다른 하나를 또 태어나게 해야 된다고. 그래도 이미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태어나게 해야 될지 아닐지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미 태어나 있다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어떤 얻게 되는 쾌락이라는 것이 이미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강제로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생각 못 해본 적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런 거를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하고 예. 연구를 오래 하다 보면 본인이 그렇게 채식을 하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는 그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많이 아무래도 상관관계가 있겠죠.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 대체로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실이 안 돼서 뭐 일부 실천하지 못하는 건 있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